자, 시의 개념, 시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의 사상과 정서를 함축적이고 운율적인 언어로 형상화? 운문문학? 여러분, 제가 이래서 단어를 미리 찾아서 단어에 대한 부분들, 함축적이 무슨 뜻인지, 그리고 형상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이 정도는 찾아와 주셔야지 수업을 들으실 수 있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하지만 이런 단어를 안다고 해도 지금 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너무 복잡하게 설명하고 있는 느낌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자, 이건 잠시 잊으세요, 여러분. 더 쉽고 편하게 시가 무엇인지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이 일주일 중에서 언제가 제일 좋으세요? 응? 시 얘기하다가 이거는 왜 물어보시지? 쉽죠?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선생님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선생님은 일주일 중에서 일요일 아침? 네, 일요일 아침이 제일 좋아요. 자, 일요일 아침이라는 그 시간을 떠올리면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들, 어떤 감각들이 떠오르세요? 그걸 선생님이 만들어봤습니다. 자, 일요일 아침이에요. 아직 저는 이불 속에 누워있어요. 이불이 너무 포근하고 따뜻해요. 이불 밖으로 나가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이불 밖은 위험합니다. 자, 이렇게 이불 속에 누워있을 때 밖에서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부엌에서, 주방에서 토스트를 굽고 있나 봐요. 향긋한 토스트 향기, 너무 고소한 향기가 막 저를 간지럽혀요. 그리고 자, 밖에서 가족이 보는 TV 소리도 들려옵니다. TV 동물농장 막 멍멍멍멍 난리가 났어요. 자, 이 모든 감각들, 아직 저는 이불 속에 있지만 이 모든 공기들, 분위기들, 소리들, 냄새들,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일요일 아침만에 그 따뜻하고 부드러운 느낌, 포근하고 행복한 느낌,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느껴지지 않으세요? 자, 이런 순간을 제가 여러분한테 언어로 설명하려면은 얼마나 장황하고 복잡하게 설명해야 될까요? 테레비는 어떤 테레비가 어떻게 나오고 있고, 무슨 향기가 어떻게 풍겨지고 있고, 내 이불은 어떤 느낌이고 어떤 이불인데 말이야. 이렇게 하나하나 줄줄줄줄 여러분한테 설명드려야지 여러분이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시라는 건 말이죠, 여러분. 바로 이런 어떤 특정한 순간, 특정한 감정, 특정한 분위기나 그 순간의 공기 같은 걸 말이죠, 여러분. 바로 캡처. 그 순간을 영원히 말로 캡처하는 게 바로 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말로 캡처하되 어떤 말로 운율이 있는, 운율은 리듬감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리듬감이 있는 말로 캡처하는 것이 바로 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모든 단어들, 이 모든 이미지들을 넣어서 제가 일요일 아침이라는 시를 썼어요. 그러면은 이 단어들이 들어간 시를 썼을 때 여러분들은 제가 쓴 시를 읽고 어떤 느낌이 드실까요? 맞습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일요일 아침 특유의 평화로움, 따스함 느껴지시겠죠? 그리고 이런 평화로움과 따스함이 느껴지는 시를 통해서 저는 결국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었을까요? 맞습니다. 자, 이런 아름다운 순간이 있는 삶은 행복한 거야. 이런 따스한 순간 때문에 나는 참 사는 게 행복해 라는 게 제가 이 시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그런 부분인 거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시라는 거는 이런 순간을 캡처, 정서를 캡처, 그리고 그 순간의 분위기, 내가 누군가한테 전하고 싶은 이야기, 이 모든 것들 머릿속에 둥둥둥둥 떠다니고 가슴속에 둥둥둥둥 떠다니는 생각, 느낌 같은 것들을 언어로 눈에 보여지도록, 귀에 들리도록 언어로 캡처해 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시라는 것에 대해서 살짝 감이 오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렇다면은 시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막연한 느낌만 설명드리고 넘어갔는데요. 이런 막연한 느낌을 떠나서 시는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는 이렇게 보시면은 크게 정형시, 자유시, 산문시 세 가지로 나뉘어야 된다고 지금 나와 있어요. 자, 저는 공부 학습량을 대폭 줄여드리는 강사라고 첫 시간에 말씀드렸을 텐데, 자, 이 중에서 산문시는 이때까지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뭐 앞으로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산문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정형시랑 자유시를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시 같은 경우에는 시의 형식이 일정한 규칙적인 리듬에 의해 쓰여진 시라는 걸 정형시라고 합니다. 자, 규칙적인 리듬은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진 리듬일까요? 모든 시가 앞에 제가 말씀드릴 때 운율이 있다, 리듬이 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정형시만 규칙적인 리듬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정형시는 애초에 틀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그 틀에 끼워 맞춰서
리듬을 끼워 맞춰서 만들어낸 시들만 정형시라고 불러요. 그래서 보통 정형시의 종류에는 자, 우리 현대시, 오늘 배울 현대시보다는 고전시가, 고전시조 종류의 정형시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자, 얘들이 어떻게 리듬을 만드냐? 주로 음수율, 음보율이라고 하는데요. 음수와 음보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래서 미리 교재를 읽어오시는 게 중요해요. 음수, 음보는 나중에 교재 뒤쪽에 운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려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는 이 둘이 정형시의 리듬을 만드는 존재다라는 것만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수, 음보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뒤에서 운율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말씀드릴 거예요. 여기서 교재를 안 읽어오신 학생들은 불안하겠죠? 왜 선생님 이거 음수율 얘기 안 해주지? 여러분, 교재 미리 읽어오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유시. 자, 자유시는 모든, 대부분의 오늘 배울 시들은 모두 자유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현대시에서는 자유시, 갈래가 자유시입니다. 자유시의 특징이 뭐냐? 정해진 틀이 없대요. 하지만 자연스러운 리듬, 자, 이런 자연스러움, 읽었을 때 입 안에서 느껴지는 자연스러운 리듬을 우리는 내재율, 안에 담겨있는 리듬이라 그래서 내재율이라고 부릅니다. 자유시 같은 경우에는 안에 담겨있는 운율을 통해서 내재율을 통해서 운율을 보여주는 시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막 써있는 느낌 그리고 뭔가 딱딱 정해진 게 없는 느낌 우리 여러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자유시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운율이 있어요. 정해진 규칙도 있고 말의 가락도 있어요. 그런데 그 규칙과 가락을 누가 정했냐? 시인이 자유롭게 정했다. 시인이 내 시의 운율은 이거야. 내 시에서는 이 단어를 반복할래. 내 시에서는 이 글자 수를 반복할래. 시인이 자유롭게 정했기 때문에 자유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정형시와의 차이가 뭘까요? 정형시는 이미 정해져 있는 틀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시조를 말씀드릴게요. 우리 조선 시대에 많이 쓰였던 시조는 딱 세 줄로만 썼어야 됐어요. 초장, 중장, 종장 이 세 줄로만 쓰는 게 그 시조의 규칙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시조라는 것은 초장, 중장, 종장 세 줄로만 써야 돼라는 규칙이 정해져 있고 그 규칙대로 쓰는 게 정형시라면 자유시 같은 경우에는 현대시에도 세 줄로만 쓸 수 있죠, 시인이. 그런데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걸 위해서 세 줄로만 써야겠다라고 시인이 그걸 자유롭게 결정했다면 그것은 자유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형시와 자유시 차이 이해하시겠어요?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쓰는 것 그리고 리듬, 규칙을 시인이 자유롭게 만드는 것, 이 차이입니다. 자, 그리고 산문시라는 것은 시 전체가 산문적인 줄글로 쓰여진 시라고 합니다. 자, 산문이 뭐냐고요? 산문이 있고 산문의 반대는 자, 우리가 시라고 했을 때 사실은 시는 운문입니다. 말의 마디가 끊어지고 그다음에 완전한 문장이 아니어도 상관없는 것들이 운문이에요. 자, 주어, 서술어, 문장을 가지고 줄줄줄줄 줄글로 쓰여져서 줄글로 쓰여 있는 것들은 산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들은 대부분 줄글로 쓰여 있나요? 아니죠. 리듬이 있는 가락, 운문으로 쓰여 있죠. 자, 그런데 산문시 같은 경우에는 뭐라 그랬어요? 시 전체가 산문적인 줄글로 쓰여 있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산문시 줄글로 줄줄줄 쓰여 있는데도 산문시는 시라고? 왜 그럴까요? 읽을 때 자연스러운 리듬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냥 줄글로 쓰인 것보다는 이 산문시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리듬이 숨어있는 시를 산문시라고 부르는구나 정도만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기억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다음 내용에 따라서 시가 어떻게 나뉘는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 저랑 배우는 시 포함해서 시험에 나올 모든 시는 사실 서정시입니다. 자, 서정시라는 게 뭐냐? 개인의 개성적인 정서나 정감. 한마디로 뭐냐? 개인의 마음, 정서를 다루고 있는 게 바로 서정시라는 뜻이에요. 모든 시는 아까 뭐라 그랬죠? 머릿속에, 가슴속에 둥둥둥둥 떠다니는 마음들, 생각들을 캡처하는 게 시라 그랬죠. 맞습니다. 모든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 가슴속에 있는 느낌들, 분위기, 마음 이런 것들을 다루는 걸 서정시라고 불러요. 그럼 저희가 시라고 했을 때 떠올리는 대부분의 시는 사실 서정시겠죠. 자, 두 번째 서사시라는 게 있어요. 자, 서사. 여러분 기억하세요. 서사가 무슨 뜻일까요? 서사는 적어두세요.
서사는 뭐냐면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설, 그리고 우리가 뭐 수필로도 쓸 수 있고 어쨌든 줄글을 썼을 때 그 안에는 시간의 흐름이 있고 등장인물이 있고 사건이 있고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이야기를 서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서사시 안에는 배경도 있고 인물도 있고 이야기가 있는 것이 서사시입니다. 자, 그런데 이야기면은 이거는 사실 소설이잖아요, 여러분. 배경이 있고 인물이 등장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소설이잖아요. 그런데 왜 얘는 소설이 아니라 시라는 이름을 사용할까요? 이 안에 뭐가 숨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서사시를 시로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 와중에 중요한 거. 운율이 있겠죠. 서사임에도 불구하고 읽었을 때 운율이 느껴진다. 이 말에 가락이 있다 싶은 건 바로 서사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서사시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막 등장한 적이 많이 없다는 거, 그냥 기억만 하고 계시면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시의 특성 다시 한번 종합해 보겠습니다. 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시는 캡처한 거다. 상황과 분위기와 느낌, 정서 같은 걸 캡처한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식으로 캡처했냐? 절제된 언어와 압축된 형태로. 절제됐다는 거는 아끼고 아껴서, 자, 제가 아까 줄줄줄줄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상황의 분위기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것만 쏙쏙쏙쏙 골라서 아껴서 절제해서 표현하는 게 시입니다. 그리고 압축된 형태로, 말씀 뭐 같은 얘기겠죠? 그래서 그것을 정말 제일 정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단어들만 사용해서 압축된 언어로 간결하게 표현하는 것이 시입니다. 그리고 그 간결하게 표현하는 와중에 뭐가 느껴져요? 리듬감이 느껴집니다. 운율이 있겠죠. 그리고 시 속에는 시적 자아가 등장합니다. 자, 시적 자아라는 건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자, 작가가 있습니다. 작가가 시를 씁니다. 그런데 작가가 무엇에 대해서 시를 쓰냐? 여러분, 유행가 가사도, 어제 노래 가사도 다 시니까 노래 가사에 제일 잘 등장하는 주제가 뭐예요? 바로 이별이죠. 자, 작가가 이별에 대한 가사, 한마디로 시를 썼습니다. 자, 이별에 대한 시를 썼을 때, 이게 시예요. 이별 시를 썼을 때, 이 노래 속에서, 시 속에서 이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을 화자라고 합니다. 나는 너를 사랑했는데 너는 나를 만나주질 않고, 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노래 속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람, 시 속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화자예요. 자, 이것을 시적 자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화자가 곧 이 시적 자아가 화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별을 경험한 이 화자가 곧 작가일까요? 작가가 이별을 했기 때문에 이 속에서 떠나간 사람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다면은 세상의 모든 이별 시는 그날 이별하고 온 사람, 얼마 전에 이별한 사람들만 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시 속에서 말하고 있는 화자는 작가가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 이 작가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별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 화자의 입을 통해서, 이 화자는 결국 뭐냐? 작가의 대리인입니다. 작가는 대리인인 시적 화자를 통해서 이별을 얘기하고 있을 뿐이지 작가가 곧 시적 화자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 속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람,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해서 시 속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서정적 자아인 시적 자아이고 이것을 시적 화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화자는 작가가 대리인이 돼서 하고 싶은 얘기를 시 속에서 다 할 수가 있겠죠. 자, 저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하면서 김소월 시인의 진달래꽃이라는 시가 자주 예로 등장할 텐데요. 진달래꽃, 분명 작가 김소월 그 시인은 남성입니다. 하지만 진달래꽃에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때 여성적 자아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요. 왜? 남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별한 상황에 여성의 목소리를 통해서 이별의 슬픔을 더 아름답고 더 섬세하게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남성 작가가 여성 화자를 사용했다고 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만 봐도 아, 작가가 곧 화자는 아니겠구나 라는 거 이해할 수 있으시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거 세 가지 개념, 시는 압축해서 이 말 저 말 다 집어넣는 게 아니라 딱 필요한 단어, 필요한 시어만 가지고 압축해서 써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 와중에
운율, 리듬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운율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어떤 식으로 운율을 만드는지 따로 또 설명드릴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꼭 작가가 아니지만 시 속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 시적 화자가 시 속에서 감정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 이 세 가지 기억하시고요. 자, 시의 4대 요소. 지금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교재에 있는 건 한 번씩 다 봐야 되니까. 자, 하지만 교재에 있는 내용을 제가 100% 온전히 다 보여드리는 거 아니죠? 왜냐? 교재에 있는 것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만 제가 강조하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시의 4대 요소. 시에는 뭐가 담겨 있냐? 시인이 이 시를 통해서, 작가가 이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생각, 그걸 바로 주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담겨 있는 소리의 질서에 의한 리듬, 그게 운율이라고 합니다. 자, 이 주제, 이 시는 어떤 의미냐를 말하기 때문에 의미적 요소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운율 같은 경우에는 리듬이 곧 음악의 한 일부 요소죠. 그래서 음악적 요소라고 합니다, 운율은. 그리고 자, 여기서 회화적 요소, 심상이 나왔습니다. 회화적 요소, 심상이란 건 무슨 뜻이냐? 그림 그리듯이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자, 대상의 묘사나 비유에 의해 떠오르는 구체적인 모습, 형상은 모습이란 뜻입니다. 자, 아까 제가 무슨 말씀 드렸죠? 일요일 아침, 일요일 아침이야. 따뜻하고 행복해.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그 분위기 느낄 수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무슨 향기가, 그리고 어떤 느낌의 이불의 촉감이, 그리고 햇살의 모습은 어떻게 내리쬐는지, 이런 식으로 제가 모습을 여러분께 묘사해드리고 설명해드림으로써 여러분들은 그 시에서 뭘 느낄 수 있죠? 그렇죠. 정서를 느낄 수가 있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시 속에서 드러난 다양한 모습들, 시 속에서 드러난 다양한 감각들, 이런 것들, 그려지는 듯한 감각을 우린 뭐라고 하냐? 바로 심상이라고 합니다. 그려지는 듯한 감각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시를 읽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냐? 그때 느껴지는 정서적인 감정, 이것을 뭐라고 하냐? 이 시의 정서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아도 감이 오셨을 것 같은데, 시에서 쓰이고 있는 모든 단어를 우리가 시어라고 합니다. 시 안에 등장하는 모든 단어가 시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시어는 산문이랑 다르죠. 산문처럼 줄줄줄 쓸 수 있는 게 아니죠. 아까 어떻게 절제되고 압축된 언어를 골라서 가져와서 써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다면은 이 시어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단어를 시어로 쓸 수 있냐? 첫 번째, 음악적 효과를, 운율을 줄 수 있는 단어. 그리고 두 번째, 이미지. 아까 불러일으키는 감각 같은 것들을 이미지 심상이라 그랬습니다. 그런 감각의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는 단어. 그 다음에 내가 표현하고 싶은 시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보여주는 그런 단어. 그리고 또 어떤 단어? 자, 네 번째, 이게 의미가 살짝 모호하실 수가 있는데요. 사전적 의미보다는 함축적 의미를 지닌다. 자, 제가 아까 일요일 아침에 그 향기가 풍겨오는 게 너무 좋아 라는 얘기를 할 때 토스트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진짜로 일요일마다 토스트만 먹었을까요? 제가 일요일 아침에 그 맡은 향기는 늘 토스트 향기만 있었을까요? 아니겠죠. 어떤 날은 된장찌개 향기가 풍겨오고, 어떤 날은 또 콘프레이크도 먹을 수가 있겠고, 또 어떤 날은 누군가 빵 굽는 향기도 풍겨오고, 이럴 수가 있었겠죠. 자, 제가 정말로 그날 토스트만 먹어서 토스트 향기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토스트 향기 안에 담겨있는 따스한 느낌, 포근한 느낌, 고소한 느낌, 이런 것들을 함축하고 싶었기 때문에 토스트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사전적 의미는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온전한 뜻을 사전적 의미라고 합니다. 하지만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온전한 뜻을 표현하기보다는 그 시어는 어때야 된다고요? 그 안에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런 분위기를 함축하고 있는 단어들만 시어가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시어는 다양하고 특수한 표현 방식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또 읽어오신 분들은 반어 역설 풍자 이 뒤에 가면 나와. 뒤에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겠지 하고 오늘 수업의 흐름을 알고 계시겠죠? 이래서 읽어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 방식의 종류는 나중에 뒷부분에서 제가 또 설명드릴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시어는 뭘 해야 된다? 다양한 표현 방식을 통해서 정서 및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된다. 자, 이 표현 방식 무슨법, 비유법, 은유법, 직유법, 또 의인법 이런 다양한 표현 방식들 뒤에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어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단어들을 골라서 시를 쓰는 게 바로 시어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시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일 아침에 대해 선생님이 시를 쓸 거예요. 선생님은 어떤 시어를 쓸 거냐? 막 일요일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 감각들 다 살릴 수 있는 동물농장 소리, 포근한 이불의 감촉, 아침 햇살 따스함, 토스트, 고소한 향기. 자, 이런 모든 단어들을 사용해서, 그리고 이 단어들을 운율감 있는 단어에 사용해서 표현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 운율감 있는 이런 단어들을 사용했을 때 그때 느껴지는 감각들, TV 동물농장의 소리, 이불의 따뜻함, 불러일으켜지는 이미지, 불러일으켜지는 감각을 뭐라고 한다고요? 불러일으켜지는 감각을 심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단어들, 이 시어들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평화로움이나 따스함 같은 정서, 분위기, 이런 것들 뭐라고 한다고요? 정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평화로운 따스한 정서를 담고 있는 시어들을 통해서 결국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 아, 이런 일요일 아침이 있어 삶은 참 행복해 라는 것.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시의 심상, 운율, 주제, 정서 다 어떤 건지 감이 오시나요? 자, 감이 오시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우리가 이제 시를 함께 읽어보면서 시에서 이게 심상이에요, 이게 정서예요, 이게 주제예요. 그래서 시를 저희가 한 10개 정도를 같이 볼 건데요. 10개의 시를 하나하나 다 찾아가면서 저랑 읽고 나면은 완전히 이해가 되실 거기 때문에 자, 지금 시에 대해서 처음 배우시는 분들, 그리고 오랫동안 국어를 하지 않으셨던 분들, 시가 아직도 막연하신 분들 겁먹지 말고 저를 따라와 주세요.